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폭넓은 시야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김로벨TV입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를 바꾼 세 척의 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세기 스페인의 산타 마리아호, 이러면 이제 대충 짐작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19세기 영국의 비글호, 그리고 20세기 미국의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북선은 없습니다. 2022년 6월 말 현재 KBIX 지수는 85.6으로 아직 시장은 과열된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배가 산타 마리아호입니다. 이 배는 1492년 콜럼버스가 소위 미 대륙을 발견하면서 항해할 때 탄 배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콜럼버스는 인도로 가는 짧은 항로를 찾고자 했습니다. 동쪽으로 갈 경우에 오스만 터키가 지금의 터키 지방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한테는 상당히 불리했습니다. 그러면 서쪽으로 가면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인도를 발견하지 않을까 해서 후원자를 찾았는데 찾지 못하다가 당시 이사벨 여왕을 설득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배 3척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스페인이 그렇게 큰 부자 나라가 아니라서 그런지 이사벨 여왕이 그 지원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 새 항로를 찾아내면은 그때 이제 찾은 보물이라 그럴까요? 그거의 10%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 다음에 총독 자리를 주십시오.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죠. 그래서 이제 지원을 받았는데 이 산타 마리아호는 지금으로 보면 거의 쪽배 수준입니다. 전장, 그러니까 길이가 한 20m, 폭은 7m, 그리고 그 선원은 한 40m, 40명, 그래서 한 200톤 규모였는데 시속이 7 내지 8km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운이 좋아가지고 스페인에서 출발해서 2달 한 10일 만에, 그러니까 1492년 8월 3일 날 출발했는데 10월 12일 날 지금의 바하마 제도에 상륙을 해서 지금 미 대륙으로 알려진 신대륙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여기가 인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이제 인디아라고 이제 부르게 된 것이죠. 원래는 5척이 출발했는데 그 중에 한 척은 이제 도망을 가고 그리고 한 척은 그 도망가는 거를 추적을 하다가 침몰됐고, 그래서 최종 3척이 도착했습니다. 3척이 도착해서도 정작 콜럼버스가 타고 갔던 기함이죠. 기함 산타 마리아호는 파손이 돼서 그 스페인으로 이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왜 세계의 역사를 바꿨느냐? 이게 결국은 대항해 시대의 개막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지중해에서 멀리 떨어진 항해하기를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실증적으로 산타 마리아호를 타고 콜럼버스가 긴 항해 끝에 미 대륙에 도착함으로써 결국은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이제 입증을 하고, 그때부터 각국이 다투어서 대항해 시대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요즘 하는 말이 육지를 지배하는 자가 패권 국가가 아니라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말이 이제 그때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육로, 동서를 잇는 육로 실크로드는 이제 징기스칸 때 완전히 정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화가 됐죠. 그런데 이제 바다로 이어지는 길은 결국은 콜럼버스의 이 산타 마리아호를 통한 미 대륙의 발견으로 바닷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사벨 여왕은 흔히 역사상 세계 최대의 벤처 기업가다. 조그만 배 3척 투자하고 결국은 신대륙 전체를 얻었죠.
왼쪽 사진에 보이는 배가 비그로입니다. 영국의 군함입니다. 군함. 그런데 이 비그로는 1831년 12월서부터 1836년 10월까지 약 5년 동안 전 세계를 돌면서 이제 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일주 탐사를 합니다. 이 배는 전장이 27m, 그러니까 산타마리아호보다 뭐 그렇게 큰 배는 아닙니다. 그리고 톤수는 235톤 정도 되는데, 여기에 찰스 다윈이 승선을 합니다. 22세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탐사를 하다 보니까 그 뭐 식물학자, 동물학자 이런 게 이제 다 필요했는데, 찰스 다윈은 그 뭐 둘 다 그때는 그렇게 학문이 세분화되지 않았으니까 소리 말해서 박물학자, 그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학자, 22세의 청년입니다. 청년이 이제 승선을 하죠. 그래서 5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그 승선 일지가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에콰도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고도죠. 태평양의 고도 갈라파고스 섬에서 다윈이 동물들을 관찰하다가 진화론을 그 영감을 얻게 되는 거죠. 결국은 1836년에 돌아와 가지고 종의 기원을 쓰기 시작하는데 1859년에 이것이 출간이 됩니다. 사실 원고는 그 이전에 완성이 됐지만은 찰스 다윈은 이 출간을 굉장히 망설였다고 합니다. 워낙 획기적인 그 가설이라서 이것을 발표했다가는 자기가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것 같아서 망설이다가 결국은 1859년에 출간을 하는데, 이미 찰스 다윈이 엄청난 책을 쓰고 있다는 게 소문이 났고, 그래서 이게 발간이 되니까 초판을 8,000부를 찍었는데 며칠 사이에 다 팔렸다고 합니다. 이건 완전히 대박. 지금으로 치면은 진짜 베스트셀러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상황을 고려했을 적에 8,000부면은 런던에 여유 있는 지식인들은 다 사본 거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뭐 개정판이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이 탄생을 하는 거죠. 이 아시겠지만은 진화론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흔히 근대 과학의 아버지를 아이작 뉴턴이라고 하는데, 이건 생물학에 있어서 찰스 다윈이 엄청난 발상의 전환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기독교 국가들이다 보니까 창조론이 진화하고 있었는데, 이 창조론을 부인을 하고 진화론을 내세운 겁니다. 이거는 우리의 사고 체계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개혁 이후에 서서히 진행되고 있던 어떤 그 세속화를 가속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 22살의 찰스 다윈이 5년 동안 그 조그만 배 타고 고생하면서 세계를 어떻게 돌아다녀, 아무리 탐사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 배를 안 탔으면은 진화론은 안 나왔을 겁니다. 적어도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생물학에서도 어떤 근대 과학의 세속화를 부추긴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후에 이제 지그민트 프로이드가 그 심리학의 혁명을 가져오죠. 인간은 뭐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은 그 신성한 존재인데, 지금 그런 거 아니야. 인간은 머릿속에 섹스하고 폭력밖에 안 들어가 있어. 그것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받고 추동되는 게 인간이야. 라고 완전히 근대 과학의 세속화에 활용 점정을 하고 맙니다. 그 다음은 태평양 전쟁 때 활약했던 미국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입니다. 1938년 5월에 취역을 해서 진주만에 배치가 됐는데,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한 게 1941년 12월 7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에 의하면 엔터프라이즈호가 1941년 12월 6일에 진주만에 입항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인지 그게 지연이 돼가지고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할 적에 엔터프라이즈호는 진주만에 없었습니다. 만약 진주만에 있어서
그거에 의해 가지고 일본군의 공습에 의해 가지고 어떤 뭐 침몰이 되거나 대파됐으면은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공습이 끝나고 그 다음날 엔터프라이즈는 입항을 하고 재공습이 있을지 모른다고 해서 12월 9일 날 또 이제 출항을 합니다. 전장이 250m, 전폭이 25m. 그래서 평소 톤수는 19,000톤이지만 최대로 실었을 적엔 25,000톤까지 가능한 무지하게 큰 배였습니다. 함재기를 최대 96기를 실을 수 있고 승무원이 이제 3,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은 진주만 공습이 있은 한 6개월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드웨이 해전이 일어납니다. 이게 인류 역사상 세계 최대의 그 해전이라고 합니다. 1942년 6월 4일서부터 6월 7일까지 미드웨이라는 태평양에 있는 조그만 섬 근처에서 미국과 일본의 대규모 해전이 일어나는데 그때 일본은 항공모함을 기준으로 보면 총 8기대를 동원을 했고 근데 막상 해전에는 4척만 동원이 됩니다. 미국은 3척이라고 하지만 그때 요크타운호는 거의 반파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에 들어갔다가 한 석 달 걸리는 수리였는데 일본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 함대가 오고 있다. 그걸 듣고 사흘 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수리도 못하고 그 해전에 참전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은 실질적으로 2.5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 미드웨이 해전은 뭐 우리나라에서 명절 때마다 틀어주는 전쟁 영화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실 거고요. 결국은 미국은 항공모함 한 대, 요크타운호가 침몰을 하죠. 거기서. 그리고 일본은 항공모함 4척이 다 가라앉습니다. 만약 이때 미국이 미드웨이 해전에서 이 항공모함 3척을 다 잃었으면은 태평양의 제해권을 완전히 상실해가지고 전쟁의 양상이 틀려졌을 겁니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호가 미드웨이 해전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고 이제 태평양 전쟁 막바지인 오키나와 전투 때 가미가제 특공대의 집중 공격을 받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미가제 영상을 보면은 커다란 항공모함이 그 일본 비행기에 자폭 공격 받는 걸 보면 이게 이제 불이 나고 뭐 이게 바로 엔터프라이즈호입니다. 집중 공격을 받고 그 결국은 전쟁이 끝나기 전에 본토로 돌아가서 이제 수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 해체돼서 이제 폐선 처리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다 뭐 전쟁 기념관으로 만들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해체해서 완전히 폐선해 버리고 대신 다음에 항공모함을 만들면은 거기다가 이름을 주자 해서 1960년에 완성이 된 최초의 핵 추진 항모에다가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유명한 항공모함이죠. 이 핵 추진 엔터프라이즈호는 2012년까지 활동을 하다가 퇴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약이 없었더라면은 미국은 뭐 말씀드린 대로 제해권을 잃고 결국은 일본과 휴전 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의 양상이 틀려지고 그 후 세계사는 굉장히 이상한 방향으로 갔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배였나 하면은 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에 일본군 공군기 911대를 격추시켰고 71척, 함정 71척을 격침, 그러니까 아예 바다에 빠뜨려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192척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요크타운호는 미드웨이 해전이 끝나면서 침몰했고요. 그때 미국 항공모함이 3척이 동원이 됐는데 엔터프라이즈, 요크타운, 호넷 세 개인데 요크타운은 미드웨이에서 침몰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넷호는 그 다음에 있었던 산타크루즈 해전에서 결국은 침몰 당합니다. 그러니까 미드웨이 해전에서
그 해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의 항공모함 3척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엔터프라이즈 호입니다. 이것이 전쟁의 양상을 바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역사를 바꾼 그 3척의 배 이렇게 하면서 거북선이 없어서 뭐 섭섭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거북선이 임진왜란 때 혁혁한 공을 세우긴 했겠지만 그렇게 뭐 세계사를 바꿀 정도의 의미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세계 최대 최강의 그 조선업 강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양 시대에 5대양을 떠돌아 다니는 많은 그 화물선이 우리나라에서 건조된 것이죠. 그러니까 품질과 가격 모두에서 압도적입니다. 사실 조선업은 그 노동 집약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준 정도 되면은 그것을 이제 다른 나라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업을 따라잡기 위해서 중국이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 기술이 따라오질 못하죠. 그래서 엄청 지금 조선 경기가 살아나면서 결국은 우리도 조선업 다시 이제 호황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해양 시대의 배는 우리나라가 제공하고 있다. 자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계사를 바꾼 3척의 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